새들은 왜 또 노래하고 그들은 모르나 세계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엘리베이터, 소리 없음, 비만. 엘리베이터는 아주 느린 속도로 올라가고 있었다. 아마 올라가고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알지 못한다. 속도가 너무 느려서 방향 감각이 사라지고 말았다. 어쩌면 엘리베이터는 내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쩌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지도 모른다. 다만 내가 전 상황을 고려해서 올라가고 있으리라 편의상 전했을 뿐이다. 그냥 추측이다. 추측의 근거라 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12층을 올라갔다가 3층을 내려왔거나 지구를 한 바퀴 돌아왔는지도 모른다.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그 엘리베이터는 내가 사는 아파트의 진화한 두레박 같은 허접하고 단순한 엘리베이터와는 하나부터 열까지 달랐다.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달라서 그것들이 같은 목적으로 제작되었고 같은 구조를 지녔으며 같은 이름의 기계장치라고는 도저히 여겨지지 않았다. 그 두 엘리베이터의 존재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먼 거리만큼 떨어져 있었다. 우선 첫째로 넓이가 다르다. 내가 탄 엘리베이터는 아담한 오피스라 해도 통할 만큼 넓었다. 책상을 놓고 사물함을 놓고 캐비닛을 놓고 거기다 작은 부엌까지 설치해도 공간이 남을 듯하다. 낙타 3마리와 중간 크기의 야자나무도 한 그루 들여놓을 수 있을지 모른다. 두 번째로 청결하다. 그야말로 새 관처럼 청결하다. 사방의 벽과 천장은 얼룩 하나 흠집 하나 없이 반짝이는 스테인리스이고 바닥에는 털이 긴 모스 그린색 카펫이 깔려있다. 세 번째로 더없이 고요하다. 내가 발을 들여놓자 소리 없이 말 그대로 소리 없이 스르륵 문이 닫히고 그 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서 있는지 움직이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였다. 깊은 강은 고요하게 흐르는 법이다. 또 하나, 엘리베이터라는 물체가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할 다양한 구성물이 대부분 없었다. 각종 버튼과 스위치류가 모여있는 패널이 없다. 층수 버튼도 문을 여닫는 버튼도 비상정지 장치도 없다. 아무튼 아무것도 없다. 때문에 나는 몹시 무방비한 기분이 들었다. 버튼뿐만이 아니다. 층수를 나타내는 램프도 없고 정원과 주의사항 표시도 없고 제작회사의 이름이 찍힌 스티커조차 보이지 않았다. 비상용 탈출구가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다. 그야말로 관이었다. 어느으로 보나 이런 엘리베이터가 안전관리법을 통과했을 리 없다. 엘리베이터에는 엘리베이터로서의 규정이 있을 것이다. 그런 아무 단서도 없는 사방의 스테인리스 벽을 가만히 노려보고 있자니 어렸을 때 영화에서 본 후디니의 마술이 떠올랐다. 사람들은 그를 노끈과 쇠사슬로 겹겹이 묶어 커다란 트렁크에 가둔 다음 묵직한 쇠사슬로 빙빙 감은 후에 나이아가라 폭포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부케의 얼음에 가두기도 했다. 나는 천천히 심호흡을 한번 하고서 내가 놓인 입장과 후디니가 놓인 입장을 냉정하게 비교해 보았다. 몸이 묶이지 않은 건 유리했지만 트릭을 모른다는 점이 불리했다. 생각해보면 나는 트릭은커녕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고 있는지 정지해 있는지조차 모른다. 나는 헛기침을 해보았다. 그러나 왠지 기묘했다. 헛기침 소리처럼 울리지 않는 것이다. 말랑말랑한 점토를 밋밋한 콘크리트 벽에 던졌을 때 유독 팽팽한 소리가 났을 뿐이다. 내 몸에서 난 소리로는 도무지 여겨지지 않았다.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헛기침을 해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나는 포기하고 더는 헛기침을 하지 않았다. 꽤
같은 자세로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나와 엘리베이터는 남자와 엘리베이터라는 제목의 정물화처럼 소리 없이 정지해 있었다. 나는 조금씩 불안해졌다. 기계가 고장났는지도 모른다. 또는 엘리베이터의 운전자, 그런 역할을 하는 인간이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하는 얘기다. 내가 상자 안에 있다는 걸 까맣게 잊어버렸는지도 모른다. 때로 나라는 존재는 사람들에게 잊히곤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결과적으로 나는 이 스테인리스 밀실 안에 갇힌 셈이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스테인리스 벽에 귀를 딱 갖다 대어 보기도 했지만 그래도 역시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벽에 귀 모양이 하얗게 남을 뿐이었다. 엘리베이터는 온갖 소리를 빨아들이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한 양식의 금속 상자 같았다. 나는 시험 삼아 데니 보이를 휘파람으로 불어보았지만 폐렴에 걸린 개의 한숨 같은 소리밖에 나오지 않았다. 나는 또 포기하고 엘리베이터 벽에 기대어 주머니 안에 든 동전을 세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말이 시간 보내기이지 나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그것은 프로 복서가 늘 고무공을 쥐고 있듯이 중요한 트레이닝의 하나였다. 순수한 의미의 시간 보내기가 아니다. 행동의 반복 없이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을 보편화하는 건 불가능하다. 아무튼 나는 늘 바지 주머니에 동전을 한 움큼 넣어 다닌다. 오른쪽 주머니에는 100엔짜리 동전과 500엔짜리 동전을, 왼쪽 주머니에는 50엔짜리와 10엔짜리 동전을 넣는다. 1엔과 5엔짜리 동전은 바지 뒷주머니에 넣지만 원칙적으로 계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양손을 좌우 주머니에 밀어넣고 오른손으로는 100엔짜리와 500엔짜리 동전의 금액을 계산하고 동시에 왼손으로는 50엔과 10엔짜리 동전의 금액을 계산한다. 그런 작업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처음에는 상당히 골치 아프다. 우뇌와 좌뇌와 전혀 다른 계산을 하고 마지막에 쫙 깔린 수박을 맞대듯 그 두 계산의 결과를 합한다. 익숙해지지 않고는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정말 우뇌와 좌뇌를 분리해서 사용하는지 나도 정확하게는 잘 모른다. 뇌생리학 전문가라면 다르게 표현할지도 모르겠다. 나는 뇌생리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제로 계산을 하다 보면 우뇌와 좌뇌를 나누어 사용하는 듯한 기분이 든다. 계산이 끝난 후의 피로감도 일반적인 계산을 하고 난 다음의 피로감과는 질이 매우 다르다. 그래서 나는 편의상 우뇌로는 오른쪽 주머니 안에 동전을 계산하고 좌뇌로는 왼쪽 주머니에 동전을 계산한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나는 나 자신이 세계의 다양한 현상과 사물의 형상, 존재를 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것은 내가 편의적인 성격의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물론 어느 정도 그런 경향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만사를 편의적으로 파악하는 편이 정통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본질의 이해에 근접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지구가 공처럼 둥그런 물체가 아니라 거대한 테이블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들 일상생활 수준에서 얼마나 큰 불편이 있을까? 물론 이는 상당히 극단적인 예일 뿐 모든 것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재구성하려는 건 아니다. 그러나 지구가 거대한 커피 테이블이라는 편의적인 생각이 지구가 구체라는 사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의 사소한 문제, 예를 들면 인력과 날짜, 변경선과 적도처럼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음을 말끔하게 배제해 주는 것 또한 사실이다.
나에게 적도 문제와 관계할 일이 평생에 몇 번이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최대한 편의적인 관점에서 만사를 바라보려 했습니다. 세계의 존재 양식에는 실로 다양한, 더 분명하게 말하면 무한한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세계를 구성하는 개개인은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는 응축된 가능성으로 만들어진 커피 테이블이다. 다시 원래 하던 얘기로 돌아가면 오른손과 왼손으로 전혀 다른 계산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건 절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나도 마스터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한 번 마스터하고 나면, 바꿔 말해서 한 번 요령을 터득하고 나면 그 능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자전거나 수영과 마찬가지이다. 그렇다고 연습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끊임없는 연습이 따라야 능력이 향상되고 양식이 세련되어진다. 그래서 나는 늘 주머니에 동전을 넣어 다니면서 틈만 나면 계산을 하도록 유념하고 있다. 그때 내 주머니 안에는 500엔짜리 동전 3개와 100엔짜리가 18개, 50엔짜리 동전 7개, 그리고 10엔짜리가 16개 들어있다. 합계하면 3,810엔이 된다. 계산은 아주 간단히 끝났다. 이 정도는 손가락 수를 세는 것보다 간단하다. 나는 만족한 기분으로 스테인리스 벽에 기대어 정면의 문을 바라보았다. 문은 아직도 열리지 않았다. 왜 이렇게 오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지 않는지 나는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잠시 생각하고서 기계 고장설과 엘리베이터 담당 직원이 나를 깜빡 잊었다는 부주의설은 모두 일단 배제해도 상관없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기계 고장이나 담당 직원의 부주의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다. 반대로 그런 일은 현실 세계에서 수시로 일어난다는 걸 나는 잘 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특수한 현실 안에서, 물론 이 매끈거리는 엉터리 같은 엘리베이터를 말한다. 비특수성은 역설적 특수성으로 편의상 배제되어야 마땅하지 않나 하는 것이다. 기계 손질을 게을리하거나 방문객을 엘리베이터에 태운다. 조작을 잊어버리는 부주의한 인간이 과연 이렇게 정교하고 괴이한 엘리베이터를 만들 것인가? 대답은 물론 노였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지금까지 그들은 지극히 예민하고 용의주도하고 꼼꼼했다.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의 보폭을 자로 재면서 걷듯이 실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곤두세웠다. 건물 현관에 들어서자 두 경비원이 나를 가로막고 누구를 찾아왔느냐고 물었고, 방문 예정자 목록과 대조하고는 운전면허증을 확인하고 중앙 컴퓨터를 통해 신원을 확인했으며 금속 탐지기로 몸을 체크한 다음에서야 엘리베이터에 태웠다. 조폐 공사를 견학할 때에도 이렇게 철저한 검사는 받지 않았다. 그런데 이 단계에 이르러 그 신중함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건 어느 모로나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나를 이런 상황에 놔두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아마 그들은 내가 엘리베이터의 움직임을 감지하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모를 만큼 느린 속도로 엘리베이터를 작동시키고 있는 것이다. 어딘가에 CCTV도 있을지 모른다. 입구에 있는 경비실에는 모니터 화면이 즐비했으니 그중 하나의 엘리베이터 안이 비치고 있어도 놀랄 일은 아니다. 나는 심심풀이 삼아 CCTV를 찾아볼까 했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런 걸 찾아낸다 한들 득이 될 일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상대를 경계하게 할 뿐이고 이쪽을 경계한 상대는 엘리베이터를 더 느리게 작동하려 할지도 모른다. 그런 일은 당하고 싶지 않다. 안 그래도 약속 시간이 늦었다. 결국 나는 굳이 뭘 하려들 것 없이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나는 그저 주어진 정당한 직무를 다하기 위해 여기에 왔을 뿐이다. 겁먹을 일도 전혀 없고 긴장할 필요도 없다. 나는 벽에 기대어 두 손을 주머니에 밀어넣고 다시 한번 동전을 세기 시작했다. 3,750엔이었다. 힘들 건 없다. 순식간에 끝난다. 3,750엔? 합계가 다르다. 어디선가 실수를 하고 말았다. 손바닥에 땀이 배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주머니 안에 동전을 잘못 세다니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단 한 번도 없었다. 어떻게 생각해도 이건 나쁜 징조였다. 이 나쁜 징조가 명백한 재앙으로 출현하기 전에 실수를 반듯하게 만회해야 했다. 나는 눈을 감고 안경 렌즈를 닦듯이 문외와 좌뇌를 텅 비웠다. 그리고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 손바닥을 펴고 땀을 말렸다. 그 준비 작업을 워락에서 총싸움에 임하기 전에 해리포터처럼 재빨리 끝냈다.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지만 나는 그 워락이라는 영화를 꽤 좋아했다. 손바닥이 완전히 마른 것을 확인한 다음 나는 다시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밀어넣고 세 번째 계산을 시작했다. 세 번째 합계가 앞선 두 번의 합계 중 어느 하나와 일치하면 문제는 없다. 실수는 누구든 한다. 특수한 상황에 놓여 신경이 날카로워졌고 나 자신을 다소 과신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그 때문에 초보적인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아무튼 정확한 숫자를 확인할 거야. 그래야 구원이 찾아온다. 그러나 내가 그 구원에 도달하기 전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문은 아무런 사전 암시도 아무런 소리도 없이 스르륵 양쪽으로 열렸다. 주머니 속 동전에 신경을 집중하고 있던 탓에 처음에는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문이 열린 것은 눈에 보였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한동안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문이 열린다는 건 그때껏 그 문 때문에 연속성을 박탈당했던 두 공간이 연결된다는 걸 의미한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탄 엘리베이터가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 나는 주머니 안에서 움직이던 손을 멈추고 문 밖을 내다보았다. 문 밖에는 복도가 있고 복도에는 여자가 서 있었다. 오동통하고 젊은 여자로 단정하게 차려입은 핑크색 슈트에 핑크색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꼼꼼하고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슈트의 옷감은 그녀의 얼굴만큼이나 매끄러웠다.
여자는 확인하듯 내 얼굴을 잠시 바라보고는 고개를 까딱 숙였다. 왠지 이쪽으로 오세요 하는 신호로 보였다. 나는 동전 3개를 포기하고 두 손을 주머니에서 꺼내면서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갔다. 내가 밖으로 나가자 기다렸다는 듯이 등 뒤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복도에 서서 사방을 빙 둘러보았지만 내가 놓인 상황에 대해 뭔가 알려줄 만한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알 수 있는 건 그것이 건물 안에 있는 복도인 듯하다는 점뿐이었다. 그런 건 초등학생도 안다. 젊은 여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여자는 내게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말했지만 그녀의 입술이 그런 모양으로 움직였을 뿐이지 목소리가 나온 건 아니었다. 나는 이런 일을 시작하기 전 2달 정도 독순술 강좌를 들은 덕에 그녀가 하는 말을 그럭저럭 이해할 수는 있었다. 처음에는 내 귀가 어떻게 되었나 하고 생각했다. 엘리베이터에서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고 헛기침을 하고 휘파람을 부는 소리조차 울리지 않아 음향을 지각하는 능력을 자신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나는 혹시나 해서 헛기침을 해보았다. 그 소리는 여전히 희미했지만 그래도 엘리베이터 안보다는 제대로 울렸다. 그래서 나는 안심하고 내 귀에 대해 다소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다. 괜찮다. 내 귀가 어떻게 된 건 아니었다. 내 귀는 정상이고 여자의 이쪽에 문제가 있는 거였다. 나는 여자 뒤를 따라 걸었다. 뾰족한 하이힐굽에서 나는 오후의 채석장 같은 또각또각 소리가 휑한 복도에 울렸다. 스타킹에 감싸인 그녀 종아리가 대리석 표면에 또렷하게 비쳤다. 여자는 토실토실 살쪄 있었다. 젊고 미인이면서 동시에 토실토실했다.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살이 쪄 있으니 왠지 기묘했다. 나는 그녀를 뒤따라 걷는 내내 그녀의 목과 팔과 다리를 바라보았다. 그녀 몸에는 마치 밤사이에 소리 없이 폭설이 내린 듯이 살살 오동통하게 붙어 있었다. 젊고 아름답고 살찐 여자와 함께 있으면 나는 늘 혼란스럽다. 왠지는 모른다. 어쩌면 내가 아주 자연스럽게 상대의 식생활을 상상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살찐 여자를 보고 있으면 내 머릿속에는 그녀가 음식과 함께 나왔다가 접시에 남은 물냉이를 아삭아삭 씹고 있거나 버터크림 소스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아깝다는 듯 빵으로 찍어 먹는 광경이 자동적으로 떠오른다. 본인은 아니어도 그러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한 번 그렇게 되면 마치 금속이 산에 부식되듯이 내 머리는 그녀의 식사 풍경으로 가득해져 여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냥 살만 찐 여자라면 상관없다. 그냥 살찐 여자는 하늘의 구름 같은 것이다. 그녀는 거기에 떠있을 뿐 나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러나 젊고 아름답고 살찐 여자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나는 그녀에 대해 태도를 결정해야 한다. 요컨대 그녀와 자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때문에 내 머리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머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여자와 잔다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살찐 여자를 싫어하는 건 아니다. 혼란스러워진다는 것과 싫어한다는 것은 같은 뜻이 아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찌고 젊고 아름다운 여자와 몇 번 잔 적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결코 나쁜 체험이 아니었다. 혼란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통상적으로는 얻을 수 없는 아름다운 결과가 주어진다. 물론 그렇게 멋지게 흘러가지 않는 일도 있다. 세계의 끝, 구멍.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숲속에서 있었던 일이 모두 꿈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꿈일 리는 없었다. 테이블 위에 낡은 아코디언이 쇠약해진 작은 동물처럼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모든 것은 현실에 있었던 일이다. 땅속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돌아가는 펜도, 불행한 표정의 젊은 관리인도, 악기 컬렉션도. 그러나 그것들과는 별개로 내 머릿속에서 이상하게 비현실적인 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가 내 머릿속을 콕콕 찌르는 듯한 소리였다. 소리는 끝없이 계속되었고 뭔가 평평한 것이 끊임없이 내 머릿속을 찌르고 있었다. 머리가 아픈 건 아니었다. 머리는 아주 정상이다. 다만 비현실적일 뿐이다. 나는 침대에서 방안을 휘휘 돌아보았다. 그러나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었다. 천장도 네모난 벽도 조금씩 비틀린 바닥도 창문의 커튼도 여느 때와 똑같았다.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 위엔 아코디언이 있었다. 벽에는 코트와 목도리가 걸려있고 장갑이 코트 주머니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몸의 움직임을 하나씩 확인해 보았다. 몸의 각 부분은 제대로 움직였다. 눈도 아프지 않았다. 이상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그런데도 평평한 소리는 내 머릿속에서 줄곧 계속되었다. 소리는 불규칙하고 집합적이었다. 몇 가지 동질한 소리가 엉켜있는 것이다. 나는 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는지 방향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리 귀를 쫑긋해도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었다. 아무래도 소리는 내 머릿속에서 나는 듯했다. 그러다 혹시나 싶어 침대에서 나와 창밖을 바라봤을 때 나는 그 소리의 원인을 겨우 이해하게 되었다. 창문 바로 아래 공터에서 노인 셋이 삽으로 커다란 구멍을 파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삽 끝이 딱딱하게 얼어붙은 지면을 타는 소리였다. 공기가 찌릿찌릿 차가운 탓에 소리가 기묘하게 울려 나를 혼란스럽게 한 것이다. 여러 가지 일이 잇따라 생겨 신경이 다소 곤두선 것도 원인일지 모른다. 시계바늘은 벌써 10시 근처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런 시간까지 잠을 자기는 처음이었다. 대령이 왜 나를 깨우지 않았을까? 그는 내가 열이 났을 때를 빼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9시에 나를 깨우고
우리 둘의 아침을 쟁반에 담아 가져왔다. 10시까지 기다렸지만 역시 대령은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포기하고 부엌으로 내려가 빵과 음료를 받아들고 방으로 돌아와서 혼자 아침을 먹었다. 둘이 먹는 아침에 익숙해진 탓인지 어째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빵을 절반만 먹고 나머지는 짐승들을 위해 남겨두기로 했다. 그리고 난로불에 방이 충분히 따뜻해질 때까지 코트를 껴입고 침대에 걸터앉아 꼼짝 않고 기다렸다. 거짓말만 같던 어제의 따뜻함은 역시 하룻밤새 사라지고 방 안에 평소의 묵직한 냉기로 가득했다. 비록 바람은 몰아치지 않았지만 사방의 풍경은 완전히 원래의 겨울로 돌아가고 북쪽 능선에서 남쪽 벌판에 이르는 하늘에는 물기를 잔뜩 머금은 구름이 답답하리만큼 낮게 끼어 있었다. 창문 아래 공터에서 노인 넷이 아직도 구멍을 파고 있었다. 넷? 조금 전에 봤을 때는 노인이 셋이었다. 세 노인이 삽으로 구멍을 파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넷이다. 도중에 한 명이 더 합세한 것이겠거니 하고 나는 상상했다.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관사에는 일일이 다 셀 수 없을 만큼 노인이 많이 살고 있다. 네 노인은 네 장소로 다니어 각자 구멍을 묵묵히 파내려가고 있었다. 때로 바람이 휙 불어와 노인들의 얇은 윗돌이 자락이 펄럭거렸지만 그 정도 추위는 그리 큰 고통이 아닌 듯했다. 그들은 볼이 벌게지는데도 쉬지 않고 삽으로 지면을 파내려갔다. 그들 중에는 땀을 흘려 윗도리를 벗는 이마저 있었다. 나뭇가지에 걸린 윗도리는 마치 허물처럼 바람에 흔들렸다. 방이 따뜻해지자 나는 의자에 앉아 테이블에 놓인 아코디언을 들고 바람통을 천천히 접었다 폈다 해보았다. 방에 가지고 돌아와 바라보니 그것은 숲에서 처음 봤을 때 인상보다 훨씬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었다. 버튼과 바람통은 완전히 낡아 색까지 변해 있었지만 나무 패널의 도료는 한 군데도 벗겨지지 않았고 테두리에 그려진 정교한 단초 문양도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악기라기보다 공예품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어 보였다. 바람통의 움직임은 다소 뻑뻑하고 매끄럽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 아주 오랜 세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 어떤 사람의 손이 이 악기를 연주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그 장소까지 왔는지는 알 수 없었다. 모든 것은 수수께끼에 쌓여 있었다. 장식적인 면도 그렇지만 기능적인 면에서도 악기는 상당히 정교했다. 무엇보다 크기가 작다. 바람통을 접으면 코트 주머니에 쏙 들어간다. 그렇다고 악기의 기능이 축소된 것은 아니다. 아코디언이 갖춰야 할 것은 전부 갖추고 있다. 나는 바람통을 몇 번인가 접었다 폈다 하면서 움직임에 손을 길들인 후에 오른쪽 버튼을 순서대로 눌러보고 거기에 맞춰 왼쪽의 코드 버튼을 눌러보았다. 그렇게 한 차례 소리를 내어보았다가 잠시 쉬면서 주위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노인들이 구멍을 파는 소리는 지금도 여전히 들려왔다. 삽 4개가 땅을 파는 소리가 두서없고 불규칙한 리듬으로 방 안까지 유난히 명료하게 흘러들었다. 때로 바람이 불어와 창문이 흔들렸다. 창밖으로는 군데군데 눈이 남아있는 언덕 비탈이 보였다. 아코디언 소리가 노인들에게 들렸는지는 알 수 없었다. 아마 들리지 않겠지 하고 나는 생각했다. 소리도 작고 바람도 반대로 불고 있다.
세계의 끝, 탈출. 날이 밝아오면서 두개골의 빛은 점차 희미하고 엷어져갔다. 서부 찬장 근처에 뚫린 조그만 창문으로 회색의 음울한 아침 햇살이 비쳐 그 부근의 벽이 희부하게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빛은 조금씩 그 광의를 잃고 깊은 어둠의 기억과 함께 하나둘 어딘가로 사라져갔다. 나는 마지막 빛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두개골을 쓰다듬으면서 그 온기를 몸속에 품었다. 밤사이 읽어낸 빛이 전체에서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없었다. 읽어야 할 두개골의 수는 너무나도 많고 내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도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나는 시간은 염두에 두지 않고 그 하나하나를 정성껏 주의 깊게 더듬었다. 나는 그 한순간 한순간 손끝에 그녀 마음의 존재를 톡톡히 감지할 수 있었다. 그렇게만 할 수 있어도 충분할 듯했다. 수치와 양과 비율의 문제가 아니다. 가령 그렇게 애를 쓴 듯 사람의 마음을 구석구석 읽어낼 수 없는 것이다. 거기에는 분명히 그녀의 마음이 있고 나는 그것을 감지할 수 있다. 그 이상 뭘 바랄 수 있을까? 나는 마지막 두개골을 선반에 올려놓고 바닥에 앉아 벽에 몸을 기댔다. 창문이 머리 위 너무 높은 곳에 있어 바깥 날씨를 알 수는 없었다. 다만 희부한 빛으로 어두운 구름이 잔뜩 껴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엷은 어둠이 부드러운 액체처럼 서고 안에 소리 없이 떠돌고 두개골들은 다시 찾아온 깊은 잠 속으로 가라앉았다. 나도 눈을 감고 새벽의 냉기 속에서 머리를 쉬었다. 볼에 손을 대어보니 손가락에 아직도 빛의 온기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침묵과 냉기가 흥분한 마음을 진정시켜줄 때까지 나는 서고 구석에 앉아 꼼짝하지 않았다. 내가 느낄 수 있는 시간은 일정하지 않고 뒤죽박죽이었다. 창문으로 비치는 빛의 색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그림자는 같은 장소에 멈춰 있었다. 내 안에 배어든 그녀의 마음이 몸속을 돌아다니며 거기에 있는 나 자신의 온갖 요소와 바뀌어 몸 구석구석까지 퍼져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내가 그것을 좀 더 확실한 형태로 정리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녀에게 그것을 전하고 그녀의 몸에 배게 하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그 형태가 얼마나 완전하지 않든 나는 그녀에게 마음을 돌려줄 수 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그 마음을 아마 완전한 형태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바닥에서 일어나 서고에서 나왔다. 열람실 테이블에 그녀가 혼자 동그만히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른 아침의 멀광 빛 탓에 그녀 몸의 윤곽이 평소보다 다소 희미하고 엷어 보였다. 내게도 그녀에게도 긴 밤이었다. 내 얼굴을 보자 그녀는 아무 말 않고 테이블에서 일어나 커피 주전자를 난로 위에 올려놓았다. 커피가 데워지는 동안 나는 안쪽 개수대에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았다. 그리고 난로 앞에 앉아 불을 쬐었다. 피곤한가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몸이 진흙덩어리처럼 무거워 손을 들기도 버거웠다. 나는 쉬지 않고 12시간이나 꿈을 계속해 읽었던 것이다. 그러나 피로가 내 마음까지 잠식한 건 아니었다. 꿈 읽기의 첫날 그녀가 말했듯이 몸이 얼마나 피곤하든 마음속까지 그 피로에 내줘서는 안 된다. 집에 돌아가서 쉬지 그랬어 하고 나는 말했다. 당신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데. 그녀는 컵에 커피를 따라 내게 건네주었다. 당신이 여기 있는 한 나도 여기 있어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야? 내가 정했어요.
그녀는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게다가 당신은 내 마음을 읽고 있었어요. 내가 내 마음을 두고 어딜 갈 수는 없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커피를 마셨다. 낡은 벽시계의 바늘이 8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침을 준비할까요? 아니, 됐어. 하고 나는 말했다. 하지만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잖아요. 먹고 싶지 않아. 그보다 지금은 좀 자고 싶어. 2시 반에 깨워줄 수 있을까? 그때까지 내 옆에 앉아서 잠든 나를 지켜봐줬으면 좋겠어. 그럴 수 있을까? 당신이 원한다면. 그녀는 미소를 머금은 채 말했다. 지금은 무엇보다 그걸 원해. 하고 나는 말했다. 그녀는 안쪽의 방에서 담요를 2장 가져와 내 몸에 덮어주었다. 언제 가도 그랬던 것처럼 그녀 머리칼이 내 볼에 닿았다. 눈을 감자 귓가에서 석탄이 튀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 손가락이 내 어깨에 놓였다. 겨울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모르죠. 그녀가 대답했다. 겨울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오래 끌진 않을 거예요. 이 눈이 마지막 폭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볼에 손가락을 대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그 온기를 느끼고 있었다. 이게 내 빛의 온기인 거죠? 어떤 느낌이지? 마치 봄날의 햇살 같아요. 그녀가 말했다. 난 당신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말했다. 시간은 걸리겠지. 하지만 당신이 믿어만 주면 나는 언젠가 반드시 당신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을 거야. 알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살며시 내 눈을 덮었다. 이제 자요. 나는 잠들었다. 그녀가 2시 반에 정확하게 나를 깨웠다. 내가 일어나 코트를 입고 목도리를 두르고 장갑을 끼고 모자를 쓰는 동안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난로 옆에 걸어둔 덕분에 눈에 덮였던 코트는 보송보송하고 따뜻하게 말라있었다. 이 아코디언 좀 맡아줄 수 있겠어? 하고 나는 말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테이블에 놓인 아코디언을 집어 그 무게를 가늠하듯 잠시 들고 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걱정 마요. 잘 간직하고 있을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밖으로 나가자 눈 속는 드문드문 흩날리고 바람도 잔잔했다. 밤새 휘몰아치던 눈보라는 벌써 몇 시간 전에 잠잠해진 듯했지만 하늘에 여전히 낮게 끼어있는 거뭇거뭇 묵직한 구름은 본격적인 눈이 다시 마을을 덮으라고 암시하고 있었다. 지금은 한순간의 소강 상태인 것이다. 북쪽을 향해 서쪽 다리를 건널 즈음에 벽 너머에서 이 겨울 들어 날마다 보는 회색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하얀 연기가 갈 길을 몰라 당황한 것처럼 드문드문 피어오르더니 마침내는 대량의 살을 태우는 듯 거무죽죽한 색으로 변해갔다. 문지기가 사과나무 숲 안에 있는 곳이다. 나는 무릎 바로 밑까지 쌓이는데 스스로도 놀랄 만큼 또렷한 발자국을 남기면서 문지기의 오두막으로 발길을 서둘렀다. 마을은 모든 소리를 눈에 먹힌 듯 잠잠하고 고요하게 갇혀있었다. 바람도 없고 새조차 울지 않는다. 내 스노우부츠의 스파이크가 새 눈을 밟는 소리지만 사방에 기묘하게 과장된 울림을 남겼다. 문지기 오두막에 사람은 없고 여느 때와 똑같은 시큼한 냄새가 났다. 난로불은 꺼져 있지만 바로 조금 전까지 거기에 있었을 온기가 아직 사방에 남아있다.
테이블 위에는 지저분한 접시와 파이프가 널려 있고 벽에는 하얗게 빛나는 손도끼가 주르 걸려 있었다. 그런 방을 돌아보고 있자니 금방이라도 등 뒤에서 문지기가 소리 없이 나타나 그 커다란 손을 내 등에 올려놓은 듯 착각이 들었다. 날붙이와 주전자와 파이프 같은 주위의 온갖 사물이 침묵 속에서도 모두 나의 배신을 비난하는 듯 느껴졌다. 나는 으스스한 날붙이들을 비키듯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벽에 걸린 열쇠 다발을 재빨리 벗겨 손에 움켜쥐고 뒷문을 통해 그림자의 광장으로 나갔다. 그림자의 광장에 쌓인 하얀 눈 위에 사람의 발자국은 없고 그 한가운데 검은 느릅나무가 덩그러니 솟아있을 뿐이었다. 순간 그곳이 사람의 발로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신성한 공간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이 균형 잡힌 고요함 속에 제자리를 잡고서 황금률 같은 기분 좋은 잠에 몸을 맡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눈 위에는 아름다운 바람 무늬가 새겨져 있고 느릅나무 가지는 군데군데 하얀 덩어리를 본체 구불구불하게 흰팔을 공중에서 쉬고 있었고 움직이는 것은 하나도 없다. 눈은 이제 거의 그쳤다. 때로 바람이 생각났다는 듯이 조그만 소리를 내며 대지를 훑고 지나갈 뿐이었다. 내가 그 짧고 평화로운 잠을 흙발로 짓밟은 것은 그들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주저할 시간은 없었다. 지금 와서 되돌아볼 수는 없다. 나는 열쇠 다발을 손에 들고 그 4개의 커다란 열쇠를 곱은 손으로 차례차례 열쇠 구멍에 끼워 보았다. 그러나 내 열쇠 중 어느 것도 열쇠 구멍에 맞지 않았다. 겨드랑이에 식은땀이 배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문지기가 이 문을 열었을 때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다. 그때도 열쇠는 역시 4개였다. 틀림없다. 나는 정확하게 세고 있었다. 이 중 어느 열쇠가 반드시 구멍에 맞을 것이다. 나는 열쇠 다발을 일단 주머니에 집어넣고 손을 마주 비벼 충분히 덮인 다음에 다시 꺼내 하나하나 순서로 꽂아보았다. 3번째 열쇠가 구멍 속까지 쏙 들어가 커다랗고 마른 소리를 내며 회전했다. 사람 없는 광장에 금속 소리가 날카롭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온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으리만큼 큰 소리였다. 나는 열쇠를 열쇠 구멍에 꽂은 채 잠시 사방을 살폈다. 누군가가 이쪽으로 오는 기척은 없었다. 누구의 문소리도 누구의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무거운 철문을 살짝 열고 그 틈새로 몸을 들이밀고는 소리나지 않게 살며시 문을 닫았다. 광장에 쌓인 거품처럼 부드러운 눈이 내 발을 완전히 삼켜버렸다. 눈을 밟는 뽀드득거리는 소리는 마치 거대한 생물이 포획한 모기를 조심스럽게 우적거리는 듯한 소리를 내며 울었다. 오두막 안의 공기는 바깥보다 훨씬 차가워서 몸이 오그라들 듯했다. 나는 여닫이 문을 열고 사다리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다. 그림자는 지하실 침대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 오는 줄 알았어. 그림자가 하얀 숨을 토하며 말했다. 약속했잖아. 약속은 반드시 지켜. 나는 말했다. 자, 빨리 여길 나가자. 냄새가 너무 심해. 사다리를 오를 수가 없어. 그림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조금 전에 한 번 시도해봤는데 못 올라가겠어.
생각보다 내 몸이 훨씬 약해진 것 같아. 아이러니하군. 약해진 척 하다 보니 자신이 정말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자각하지 못하게 되었어. 특히 어젯밤 추위는 뼈가 다 얼어붙는 것만 같으니까. 끌어올려 줄게. 그림자는 고개를 저었다. 끌려서 올라갔다 치고 그 다음? 나는 이제 뛸 수 없어. 도저히 탈출구까지 갈 수 없을 것 같아. 이제 다 끝난 모양이야. 내가 시작한 일이야. 지금 와서 그렇게 징징거리면 안 되지. 나는 말했다. 업고 갈게.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곳을 벗어나 살아남아야지. 그림자가 쾌한 눈으로 내 얼굴을 보았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물론 나는 할 거야. 그림자가 말했다. 그러나 나를 업고 이런 눈길을 빨리 걷자면 엄청 고생스러울 텐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이 마냥 쉽게 풀리리라고는 애당초 생각하지 않았어. 나는 축 늘어진 그림자를 사다리 위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는 어깨에 둘러매듯 하고 광장을 가로질렀다. 왼쪽에 솟아있는 싸늘하고 검은 벽이 우리 둘의 모습과 발자국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느릅나무 가지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겠다는 듯이 눈 덩어리를 지상으로 떨어뜨리고는 그 반동으로 흔들리는 게 보였다. 발에 감각이 거의 없어. 그림자가 말했다. 누워만 있어서 약해지지 않도록 운동을 꽤나 했는데 방이 워낙 좁다 보니까. 나는 그림자를 거의 끌다시피 하며 광장을 나와 문지기 오두막으로 들어가서 열쇠 다발을 벽에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잘하면 문지기는 우리가 탈출한 것을 한동안 알아차리지 못할 것일지도 모른다. 이제 어디로 가면 되지? 나는 지금은 불기가 사라진 난로 앞에서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림자에게 물었다. 남쪽 웅덩이로 가면 돼. 그림자가 말했다. 남쪽 웅덩이? 나도 모르게 되물었다. 남쪽 웅덩이에 대체 뭐가 있는데? 남쪽 웅덩이에는 남쪽 웅덩이가 있지. 거기로 뛰어들어 도망칠 거야. 계절이 이러니 감기쯤은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놓인 처지를 생각하면 뭐라 투덜거릴 수 없지. 그 웅덩이 속에는 강한 물살이 흘러서 그런 짓을 했다가는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 순식간에 죽을 거야. 그림자는 몸을 떨면서 몇 번 기침을 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출구는 거기밖에 없어. 샅샅이 다 생각해봤어. 출구는 남쪽 웅덩이야. 그 외에는 있을 수 없어. 내가 불안해하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아무튼 지금은 나를 믿고 맡겨줘. 나도 하나밖에 없는데 목숨을 걸고 있는데 무모한 짓은 하지 않아. 자세한 것은 가는 길에 설명할게. 앞으로 1시간이나 1시간 반이 지나면 문지기가 들어올 거야. 놈은 돌아오자마자 내가 사라진 걸 발견하고 뒤쫓아오겠지. 여기서 꾸물거릴 시간이 없어. 문지기의 오두막 밖에도 사람은 없었다. 눈 위에 두 종류의 발자국이 나 있었을 뿐이다. 하나는 오두막에 들어올 때 내 발자국이었고 다른 하나는 오두막에서 나와 눈으로 가는 문지기의 발자국이었다. 술에 바퀴 자국도 있었다. 나는 그림자를 업었다. 그림자의 몸은 야윌 대로 야위어 가벼웠지만 그래도 역시 업고 언덕을 넘으려면 상당한 불안이 될 듯했다. 그림자가 없는 홀가분한 생활에 완전히 길들여버린 내 몸이
그 무게를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스스로도 가늠할 수 없다. 남쪽 웅덩이까지 가려면 거리가 꽤 되는데 서쪽 언덕을 동쪽으로 넘어서 남쪽 언덕을 끼고 돌아 숲을 속 길로 나가야 돼. 끝까지 갈 수 있겠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갈 수밖에 없잖아. 하고 나는 말했다. 나는 동쪽을 향해 눈길을 걸었다. 눈 위에는 내가 왔을 때 남긴 발자국이 아직도 또렷하게 남아있어. 마치 내가 과거의 나 자신과 스쳐 지나가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하드보일드 원더랜드, 구멍, 거머리, 탑. 지진이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지진보다 훨씬 더 끔찍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녀는 뭐라 말하려고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쉬었지만 이내 포기하고 고개를 저었다. 지금 설명할 틈이 없어요. 아무튼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요. 살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당신 배가 조금 아프겠지만 죽는 것보다는 낫겠죠? 아마. 하고 나는 말했다. 우리는 보람 속에서 서로 몸을 로프로 연결한 채 전속력으로 앞을 향해 뛰었다. 그녀가 손에 든 플래시가 그녀의 보조에 맞게 크게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고랑 양쪽에 치솟은 높은 벽에 꺾은선 그래프처럼 삐죽삐죽한 선을 그렸다. 내 등에서는 백팩이 덜그럭거리며 흔들거렸다. 통조림과 물통과 위스키병이 부딪히는 소리다. 그럴 수 있다면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전부 내버리고 싶었지만 멈춰설 여유는 없었다. 상처의 아픔에 대해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나는 그녀 뒤에서 죽어라 뛰었다. 로프로 몸이 연결되어 있는 이상 나만 적당히 속도를 늦출 수는 없다. 그녀가 토해내는 숨소리와 나의 백팩이 흔들리는 소리가 길쭉하게 파인 어둠 속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마침내 그 소리에 겹쳐지듯 땀흘림이 높아졌다. 우리가 점점 앞으로 가면서 그 소리도 점점 크고 명확해졌다. 우리가 음원을 향해 똑바로 나가고 있고 음량 자체가 조금씩 거대해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지하의 땀흘림처럼 들리던 그 소리는 마침내 거대한 목에서 새어나오는 격한 신음처럼 변해갔다. 폐에서 쥐어짜내는 대량의 숨이 목구멍에서 마치 목소리로 변하지 못할 때 같은 소리다. 그리고 그 소리의 뒤를 쫓듯 딱딱한 안반이 우지직거리는 소리가 이어지고 지면이 불규칙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뭔지는 몰라도 우리의 발밑에서 불길한 일이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금방이라도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음원은 향해 뛰어가자니 몸이 오그라드는 듯했지만 그녀가 그쪽을 택한 이상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무튼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 수밖에 없다. 다행히 길에는 모퉁이나 장애물이 없고 노면은 볼링 레인처럼 평평해서 우리는 불필요한 신경을 쓰지 않고 계속 뛸 수 있었다. 신음소리의 간격은 서서히 좁아졌다. 소리는 지하의 어둠을 격렬하게 뒤흔들면서 어떤 숙명적인 포인트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 듯했다. 때로 거대한 바위가 압도적인 힘에 떠밀려 서로 부딪히는 듯한 소리도 들렸다. 마치 어둠 속에 억눌려 있던 모든 힘이 몸부림치면서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격투를 벌이는 것 같았다. 소리는 한 차례 이어지다가 불쑥 끊겼다. 순간의 틈이 있고 그 후에 몇천 명의 노인이 모여 다같이 이 사이로 숨을 들이쉬듯 기괴한 자글거림이 사방을 가득 채웠다. 그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땀흘림도 신음도 바위가 서로 비벼대는 듯한 소리도 안반의 삐걱거림도 모든 소리가 멈췄다. 휘, 휘, 휘. 귀에 거슬리는 공기소리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울렸다. 그것은 마치 힘을 비축하며 사냥감이 좀 더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는 짐승의 은밀한 환희의 탄식처럼 들리기도 했고 땅속의 무수한 벌레가 어떤 예감에 쫓겨 징그러운 몸을 송풍금처럼 폈다 접었다 하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다. 아무튼 그 소리는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을 만큼 극단적인 악의에 찬 끔찍한 소리였다. 가장 끔찍한 것은 그 소리가 우리 둘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리 오라고 손짓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점이었다. 그들은 우리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기쁨으로 사악한 마음을 떨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나는 뛰면서도 등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다. 과연 그것은 지진 따위가 아니었다. 그녀가 말했듯이 지진보다 훨씬 끔찍한 것이다. 그러나 그게 무엇인지 나로서는 짐작이 가지 않았다. 상황은 아주 오래전부터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을 뛰어넘어 말하자면 의식의 변경에 이르러 있었다. 나는 이제 아무런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능력의 한계까지 육체를 놀리고 상상력과 상황 사이를 가로지른 한없이 깊은 고랑을 하나하나 뛰어넘는 수밖에 없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뭐라도 하는 편이 훨씬 낫다. 꽤 한참을 쉬지 않고 뛴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 겨우 3, 4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30분이나 40분일 수도 있다. 공포와 공포로 인한 혼란이 내 육체 안에 정상적인 시간 감각을 마비시켰다. 아무리 뛰어도 피로를 느끼지 않았고 상처의 아픔도 이미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다. 양 팔꿈치가 이상하게 딱딱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내가 뛰면서 느낄 수 있는 육체적 감각은 그뿐이었다. 내 안에는 계속 뛰고 있다는 의식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다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가고 지면을 찼다. 마치 농밀한 공기덩어리가 뒤에서 미는 것처럼 나는 오직 앞으로 뛰어갔다.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내 양 팔꿈치의 딱딱함은 귀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 끔찍한 공기 소리에 의식이 집중되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귀의 근육을 바짝 조였는데 그 힘이 딱딱하게 뭉쳐 어깨에서 팔꿈치로 내려온 것이다. 그걸 깨달은 것은 내 몸이 그녀 어깨에 심하게 부딪혀서 그녀가 지면에 쓰러지고 그 몸 위를 건너뛰듯 내 몸이 앞으로 굴렀을 때였다. 그녀가 내게 경고하느라 크게 소리를 질렀지만 내 귀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무슨 소리가 들린 듯한 느낌은 있었지만 내 귀가 듣는 물리적인 음성과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읽어내서 인식하는 능력 사이를 잇는 회로가 차단되어 그녀의 경고로 인식할 수 없었던 것이다. 내가 단단한 지면에 거의 머리를 부딪다시피 구른 그 순간에 생각한 것은 우선 그런 것이었다. 나는 무의식 중에 청력을 조절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거야 완전히 소리 뽑기 아닌가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극한 상태에 몰리면 인간의 의식은 여러 가지 신기한 능력을 발휘하는 듯하다. 어쩌면 나는 조금씩 진화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에 겹치듯이 내가 느낀 것은 압도적이라 할 수 있는 측두부의 통증이었다. 내 눈앞에서 불똥이 튀듯 어둠이 흩어지고 시간이 걸음을 멈추고 그 시공의 뒤틀림에 내 몸이 비틀려버린 듯한 느낌이었다. 그럴 만큼 극심한 통증이었다. 머리뼈가 깨졌든지 그 조각이 빠졌든지 움푹 함몰되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아니면 나의 뇌가 어디론가 날아간 것이다. 그래서 나 자신은 이미 죽었는데 나의 의식만 전달된 기억을 따라 도마뱀 꼬리처럼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고 나자 나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 나는 살아서 숨쉬고 있고
그 결과로 머리에 엄청난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넘쳐 볼을 적시는 게 느껴졌다. 눈물은 볼을 타고 단단한 안반 위로 떨어지기도 하고 입술 끝으로 흘러들기도 했다. 이렇게 심하게 머리를 부딪힌 일은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자칫 정신을 잃나 했는데 무언가가 나를 그 고통과 암흑의 세계에 붙들어냈다. 그것은 내가 무언가를 하는 도중이었다는 흐릿한 기억의 단편이었다. 그렇다. 나는 무언가를 하는 중이었다. 나는 뛰고 있었고 도중에 무언가에 걸려 넘어졌다. 나는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 여기서 잠들어서는 안 된다. 기억의 단편은 비참할 정도로 막연하다. 그리고 너덜너덜했지만 나는 온몸에 힘을 주고 두 손으로 그 단편에 매달렸다. 나는 정말 그것에 매달렸다. 그러나 마침내 의식이 회복되면서 내가 매달려 있는 것은 기억의 단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나일론 로프에 단단히 매달려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자신이 바람에 흔들리는 무거운 빨래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바람과 중력과 그 외의 온갖 힘이 나를 지면으로 내동댕이 치려는데 빨래로서의 사명을 다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하고 나는 생각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는 나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아마 자신이 놓인 상황을 편의상의 형태로 다양하게 변환하는 버릇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내가 느낀 것은 하반신과 상반신이 서로 상당히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었다. 정확하게 말해서 나의 하반신은 거의 아무런 감각이 없었다. 나는 이제 상반신의 감각은 제대로 통제할 수 있었다. 머리는 아프고 볼과 입술은 차갑고 딱딱한 안반에 짓눌려 있고 두 손은 로프를 꽉 잡고 있고 위는 짓눌려 목구멍 언저리까지 올라왔고 가슴은 무언가 툭 튀어나온 것에 걸려 있었다. 거기까지 아는데 그 아래 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하반신이 없어졌는지도 모르겠다 하고 나는 생각했다. 지면에 나동그라진 충격으로 상처난 배를 중심으로 내 몸이 둘로 찢기고 하반신은 어디론가 날아간 것이다. 내 다리 하고 나는 생각했다. 내 발톱, 내 배, 나의 페니스, 나의 고환, 나의.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자연스러웠다. 하반신을 전부 잃었다면 내가 느끼는 통증은 이 정도로 끝날 리가 없다. 나는 좀 더 냉정하게 상황을 인식하려고 했었다. 나의 하반신은 번듯하게 존재한다. 다만 그것이 느낌이 없는 상태에 있을 뿐이다. 나는 눈을 꼭 감고 물결처럼 끝없이 밀려오는 머리의 아픔을 지나쳐 보내고 신경을 하반신에 집중했다.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반신에 신경을 집중하려는 노력은 왠지 발기하지 않는 페니스를 고추 세우려는 노력과 비슷했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힘을 꾹꾹 눌러 담는 것처럼. 나는 그러면서 도서관에서 일하는 머리가 길고 위가 확장된 여자를 생각했다. 참. 왜 나는 그녀와 함께 침대에 있을 때는 제대로 발기하지 못했던 것일까 하고 나는 또 생각했다. 그쯤부터 모든 게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런 생각만 하고 있을 순 없었다. 페니스가 효율적으로 발기하는 것만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다. 이는 아주 전 스탄달의 파르마의 수도원을 읽었을 때 내가 느낀 것이기도 했다. 나는 발기에 대한 생각을 머리에서 떨어냈다. 나는 나의 하반신이 뭔지 모를 어중간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했다. 가령 공중에 매달려 있다든지. 그렇다. 나의 하반신은 안반 너머 공간에 매달려 있고 나의 상반신은 그것의 낙하를 가까스로 저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 두 손은 그 때문에 로프를 꽉 잡고 있다. 눈을 뜨자 눈부신 불빛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
오동통한 여자가 플래시로 내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로프를 꽉 잡고 하반신을 안반 위로 올려놓으려 안간힘을 다했다. 빨리요. 여자가 고함을 질렀다. 빨리 하지 않으면 둘 다 죽어. 나는 어떻게든 다리를 안반에 올려놓으려 했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다. 다리를 올려놓으려 해도 발을 걸칠 곳이 없었다. 할 수 없이 나는 잡고 있던 로프를 놓고 양 팔꿈치를 지면에 딱 붙이고 턱걸이를 하는 요령으로 몸 전체를 위쪽으로 끌어올리려 했다. 몸은 유난히 무겁고 지면은 피에 젖은 것처럼 이상하게 끈적거렸다. 왜 이렇게 끈적거리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런 걸 신경 쓸 여유는 없었다. 배의 상처가 바위 모퉁이에 쓸려 다시 한번 나이프에 찔리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누군가가 발바닥으로 내 몸을 힘껏 짓밟고 있는 것 같았다. 내 몸과 나의 의식과 나라는 존재가 갈갈이 흩어질 때까지 짓뭉개려는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몸을 1cm씩 위로 끌어올리려고 있는 듯 했다. 허리띠가 안반 끝에 걸리고 동시에 허리띠에 묶인 나일론 로프가 내 몸을 앞으로 잡아당기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러나 그 행위는 현실적으로 나의 작업을 돕기보다 배의 상처를 자극해 의식의 집중을 방해했다. 당기지 마. 나는 빛이 오는 쪽을 향해 외쳤다.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로프를 잡아당기지 마. 괜찮겠어요? 괜찮아. 어떻게든 될 거야. 허리띠 버클이 안반 끝에 걸린 상태에서 나는 온몸에 힘을 쥐었자 한쪽 다리를 위로 들어올리고 그 정체 모를 암흑의 구덩이에서 탈출하려는데 성공했다. 내가 무사히 구덩이에서 빠져나온 것을 확인하자 그녀가 다가와 내 몸의 각 부분이 제대로 달려있는지 확인하려는 듯 팔을 둘렀다. 끌어올려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녀가 말했다. 둘 다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저기저 바위를 꽉 잡고 있기도 힘들어서. 그건 괜찮은데 왜 이런 구덩이가 있다는 걸 미리 가르쳐주지 않았지? 가르쳐줄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안 들렸어 하고 나는 말했다. 아무튼 한시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 해요. 그녀가 말했다. 여기에는 구덩이가 많으니까 조심해서 지나가야 해요. 그러면 목적지가 멀지 않으니까 아무튼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피가 빨려서 그대로 잠들어 죽게 돼요. 피? 그녀는 플래시로 조금 전에 내가 하마터면 떨어질 뻔한 구덩이를 비췄다. 구덩이는 마치 컴퍼스로 그린 것처럼 예쁜 원형이고 지름은 약 1m 정도였다. 그녀가 빛을 비추자 그와 비슷한 크기의 구덩이가 지면에 쭉 이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 광경에 거대한 벌집이 연상되었다. 길 양쪽으로 쭉 이어지던 깎아지른 바위벽은 완전히 사라지고 앞쪽에는 그 무수한 구덩이가 입을 벌리고 있는 평면이 펼쳐져 있었다. 구덩이와 구덩이 사이를 잇듯이 지면이 연결되어 있었다. 가장 넓은 곳이 너비 1m, 좁은 것은 30cm 정도의 위태롭기 짝이 없는 통로였지만 주의만 하면 어떻게든 건너갈 수 있을 듯 보였다. 문제는 그 지면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었다. 정말 기묘한 광경이었다. 단단하게 꼼짝하지 않아야 할 안반이 마치 흐르는 모래처럼 꿈틀꿈틀 몸을 비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처음에는 머리를 심하게 부딪힌 탓에 시신경이 이상해진 모양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손전등 빛으로 내 손을 비추어 보았지만 손은 흔들리지 않았고 비틀려 있지도 않았다. 그것은 여느 때의 내 손이었다. 그렇다면 신경이 손상된 것은 아니다.
정말 지면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거머리예요. 그녀가 말했다. 구덩이에서 거머리떼가 기어 올라왔어요. 여기서 꿈지럭거렸다가는 피를 전부 빨려 허물처럼 될 거예요. 어이쿠야 하고 나는 말했다. 이게 내가 말한 큰일이라는 건가? 아니요. 거머리는 그냥 전조에 불과해요. 이 다음에 정말 무지막지한 게 따라올 거예요. 서둘러요. 우리는 몸에 로프를 묶은 채 거머리가 우글거리는 안반 위로 발을 내디뎠다. 테니스화의 고무바닥이 무수한 거머리를 짓는 게는 미끄덩한 감촉이 다리에서 등으로 타고 올라왔다. 발을 헛디디지 않게 조심해요. 이 구덩이에 떨어지면 끝장이에요. 저 안에는 거머리떼가 그야말로 바다처럼 우글거리니까.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내 팔꿈치를 꽉 잡고 나는 그녀 전투복 자락을 꽉 쥐었다. 어둠 속에서 너비 30cm 정도밖에 안 되는 끈끈하고 미끄덩거리는 안반 위를 걷는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짓밟은 거머리에 눅진한 체액이 밑창의 젤리처럼 두껍게 들러붙어 발을 단단히 디딜 수가 없었다. 아까 굴렀을 때 옷에 붙은 듯한 거머리가 목덜미와 귀 부분에 들러붙어 피를 빠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지만 나는 떨쳐낼 수도 없었다. 세계의 끝. 회색 연기. 노인이 예언했던 대로 연기는 매일 피어올랐다. 그 회색 연기는 사과나무 숲 언저리에서 피어올라 그대로 하늘에 부옇고 두꺼운 구름 사이로 빨려 들어갔다. 그 광경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자니 마치 사과나무 숲에서 모든 구름이 만들어지는 듯한 착각이 밀려왔다. 연기가 오르기 시작하는 시간은 정확히 오후 3시였고 언제까지 계속되는지는 죽은 짐승의 수에 따라 달라졌다. 눈보라가 몰아친 다음 날이나 기온이 뚝 떨어진 밤이 밝고 나면 산불이라도 난 듯 굵은 연기가 몇 시간이나 피어올랐다. 사람들이 왜 그들의 죽음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우리 같은 것을 만들어주지 않는 것이죠? 나는 체스를 두면서 노인에게 물어보았다. 왜 짐승들은 눈과 바람과 추위로부터 지켜주지 않나요? 그렇게 대단한 시설이 아니라도 되는데 지붕과 울타리만 있어도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게 다 소용없는 짓이야. 노인은 체스판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그런 우리를 만들어줘 봐야 짐승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들은 옛날부터 대지 위에서 잠들었어.
그러다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그들은 밖에서 잠을 자지 눈과 바람과 추위를 견디면서 말이야. 대령은 승정을 왕 바로 앞에 놓아 견고하게 담을 쌓았다. 그 양옆에는 2개의 뿔이 전선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는 내가 공격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마치 짐승들이 좋아서 죽음과 고통을 원하는 것처럼 들리는군요. 하고 나는 말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럴지도 모르지.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야. 추위와 고통이 말이지. 어쩌면 그들에게는 그게 구원일지도 몰라. 노인이 잠시 말이 없어서 나는 원숭이를 벽 옆으로 밀었다. 벽의 움직임을 유도할 생각이었다. 대령은 나의 의도에 슬쩍 걸려드는 듯하더니 생각을 바꿔서 기사 하나를 움직여 방어선을 단단히 구축했다. 자네도 점점 영리해지는 것 같군 하면서 노인은 웃었다. 대령님을 당하려면 아직 멀었죠. 하고 나도 웃으면서 말했다. 그런데 그 구원이란 무슨 뜻인가요? 그들이 죽음으로 인해 구원되는지도 모른다는 뜻이야. 짐승들은 물론 죽지만 봄이 오면 다시 살아나. 새로운 새끼들로 말이지. 그리고 그 새끼들이 성장해서 똑같은 고통을 겪으며 죽어가는 거군요. 그들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 그렇지. 노인이 말했다. 자네 차례군. 내 승정을 물리치지 않고는 흥산이 없겠어. 눈이 사흘 동안 오다 말다 하더니 갑자기 돌변한 것처럼 날이 화창하게 개었다. 하얗게 얼어붙은 거리에 오랜만에 햇살이 쏟아지고 사방이 눈이 녹는 물소리와 눈부신 빛으로 가득했다. 여기저기 나뭇가지에서 눈 뭉치가 떨어지는 소리도 울렸다. 나는 빛을 피해 커튼을 닫고 방 안에 꼼짝 않고 틀어박혀 있었다. 그러나 창문을 빈틈없이 뒤덮은 두꺼운 커튼 뒤에 몸을 숨겨도 빛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다. 얼어붙은 거리는 정교하게 커트된 거대한 보석처럼 온갖 각도에서 햇살을 반사했고 그 똑바른 빛이 방을 지나 내 눈을 찔렀다. 나는 그런 오후에는 침대에 엎드려 베개에 눈을 무는 채 새소리를 들었다.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새소리가 창가에 다가왔다가 또 다른 창가로 날아갔다. 관사에 사는 노인들이 창가에 빵 부스러기를 뿌려놓는다는 것을 새들은 잘 알고 있었다. 노인들이 관사 앞에 양지 바른 곳에 모여 앉아 두런두런 얘기하는 소리도 들렸다. 나 혼자만 따스한 태양의 축복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해가 기울자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부은 눈을 차가운 물로 씻고 검은 안경을 끼고 눈 쌓인 언덕의 비탈길을 내려가 도서관으로 갔다. 그러나 눈부신 빛에 눈이 상한 날에는 평소에 하던 만큼 많은 꿈을 읽을 수 없었다. 두개골 한두 개를 처리하고 나자 꿈이 바라는 빛 탓에 안구가 마치 바늘에 찔린 것처럼 아파왔다. 그리고 눈 속의 흐릿한 공간이 모래로 채워진 듯 무거워지면서 손끝도 평소의 미묘한 감각을 잃어갔다. 그런 때면 그녀는 차가운 물에 적신 수건으로 내 눈을 마사지하고 묽은 수프나 따끈하게 데운 우유를 가져다 주었다. 수프와 우유는 모래알이 섞인 것처럼 이상하게 까끌까끌하고 맛도 부드럽지 않았지만 몇 모금을 마시는 사이에 입이 조금씩 적응해 나름의 맛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다행이라는 듯이 미소 지었다. 당신이 점차 이 마을에 적응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이 마을의 음식은 다른 곳과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많지 않은 재료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거든요. 고기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고기가 아니고 달걀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 달걀이 아니에요. 커피도 그렇고요. 전부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 뿐이죠. 그 수프는 몸에 아주 좋아요. 어때요? 몸이 따뜻해지고 머리도 좀 맑아졌죠? 그렇군 하고 나는 말했다. 아닌 게 아니라 내 몸은 수프 덕분에 온기를 되찾았고 머리도 아까보다는 한결 개운했다. 나는 고맙다고 말하고 눈을 감고 몸과 머리를 쉬었다. 당신 지금 뭔가를 원하고 있지 않나요? 그녀가 물었다. 내가? 당신 왜? 잘은 모르겠지만 불현듯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 뭔가가 있으면 겨울 탓에 굳은 당신 마음이 조금은 열리지 않을까 하고요. 내게 필요한 것은 태양빛이야. 하고 나는 말했다. 그리고 검은 안경을 벗고 천으로 렌즈를 닦은 후에 다시 꼈다. 하지만 그건 가능하지 않은 일이지. 내 눈은 햇빛을 볼 수 없으니까. 아마 더 사소한 일일 거예요. 마음을 풀기 위한 아주 작은 일. 내가 조금 전에 손으로 당신 눈을 마사지했던 것처럼 마음을 풀기 위한 무슨 방법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안나요? 당신이 살던 세계에는 마음이 딱딱해졌을 때 뭘 했어요? 얼마 남지 않은 기억의 단편을 천천히 하나하나 더듬어 보았지만 그녀가 궁금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소리 없음. 비만. 엘리베이터는 아주 느린 속도로 올라가고 있었다. 아마 올라가고 있을 것이라고 난 생각한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알지 못한다. 속도가 너무 느려서 방향 감각이 사라지고 어쩌면 엘리베이터는 내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쩌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지도 모른다. 다만 내가 전후 상황을 고려해서 올라가고 있으리라 편의상 정했을 뿐이다. 그냥 추측이다. 추측의 근거라 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12층을 올라갔다가 3층을 내려왔구나. 지구를 한 바퀴 돌아왔는지도 모른다.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그 엘리베이터는 내가 사는 아파트의 진화한 두레박 같은 허접하고 단순한 엘리베이터와는 하나부터 열까지 달랐다.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달라서 그것들이 같은 목적으로 제작되었고 같은 구조를 지녔으며 같은 이름의 기계장치라고는 도저히 여겨지지 않았다. 그 두 엘리베이터의 존재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먼 거리만큼 떨어져 있었다. 우선 첫째로 넓이가 다르다. 내가 탄 엘리베이터는 아담한 오피스라에도 통할 만큼 넓었다. 책상을 놓고 사물함을 놓고 캐비넷을 놓고 거기다 작은 부엌까지 설치해도 공간이 남을 듯하다. 낙타 3마리와 중간 크기의 야자나무도 한 그루 들여놓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로 청결하다. 그야말로 새 관처럼 청결하다. 사방의 벽과 천장은 얼룩 하나 흠집 하나 없이 반짝이는 스테인리스이고 바닥에는 털이 긴 모스 그린색 카펫이 깔려있다. 세 번째로 더없이 고요하다. 내가 발을 들여놓자 소리 없이 말 그대로 소리 없이 스르륵 문이 닫히고 그 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서 있는지 움직이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였다. 깊은 강은 고요하게 흐르는 법이다. 또 하나, 엘리베이터라는 물체가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할 다양한 부속물이 대부분 없었다. 각종 버튼과 스위치류가 모여있는 패널이 없다. 층수 버튼도 문을 여닫는 버튼도 비상정지 장치도 없다. 아무튼 아무것도 없다. 때문에 나는 몹시 무방비한 기분이 들었다. 버튼뿐이 아니다. 층수를 나타내는 램프도 없고 정원과 주의사항 표시도 없고
제작회사 이름이 찍힌 스티커조차 보이지 않았다. 비상용 탈출구가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다. 그야말로 관이었다. 어느 모로 보나 이런 엘리베이터가 안전관리법을 통과했을 리 없다. 엘리베이터에는 엘리베이터로서의 규정이 있을 것이다. 그런 아무 단서도 없는 사방의 스테인리스 벽을 가만히 노려보고 있자니 어렸을 때 영화에서 본 후디니의 마술이 떠올랐다. 사람들은 그를 노끈과 쇠사슬로 겹겹이 묶어 커다란 트렁크에 가둔 다음 묵직한 쇠사슬로 빙빙 감은 후에 나이아가라 폭포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조개의 얼음에 가두기도 했다. 나는 천천히 심호흡을 한번 하고서 내가 놓인 입장과 후디니가 놓인 입장을 냉정하게 비교해보았다. 몸이 묶이지 않은 건 유리했지만 트릭을 모른다는 점이 불리했다. 생각해보면 나는 트릭은커녕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고 있는지 정지해 있는지조차 모른다. 나는 헛기침을 해보았다. 그러나 왠지 기묘했다. 헛기침 소리처럼 울리지 않는 것이다. 말랑말랑한 점토를 밋밋한 콘크리트 벽에 던졌을 때처럼 유독 평평한 소리가 났을 뿐이다. 내 몸에서 난 소리로는 도무지 여겨지지 않았다. 혹시나 해서 한번 헛기침을 해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나는 포기하고 더는 헛기침을 하지 않았다. 내 몸에서 난 소리로는 도무지 여겨지지 않았다. 혹시나 해서 한번 헛기침을 해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나는 포기하고 더는 헛기침을 하지 않았다. 꽤 오랫동안 나는 똑같은 자세로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나와 엘리베이터는 남자와 엘리베이터라는 제목의 정보라처럼 소리 없이 정지해 있었다. 나는 조금씩 불안해졌다. 기계가 고장났는지도 모른다. 또는 엘리베이터의 운전자, 그런 역할을 하는 인간이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하는 얘기다. 내가 상자 안에 있다는 걸 까맣게 잊어버렸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나와 엘리베이터는 남자와 엘리베이터라는 제목의 정보라처럼 소리 없이 정지해 있었다. 나는 조금씩 불안해졌다. 기계가 고장났는지도 모른다. 또는 엘리베이터의 운전자, 그런 역할을 하는 인간이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하는 얘기다. 내가 상자 안에 있다는 걸 까맣게 잊어버렸지.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나와 엘리베이터는 나는 또 포기하고 엘리베이터 벽에 기대어 주머니 안에 든 동전을 세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말이 시간 보내기이지 나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그것은 프로복서가 늘 고무공을 쥐고 있는 듯 중요한 트레이닝의 하나였다. 순수한 의미의 시간 보내기가 아니다. 행동의 반복 없이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을 보편화하는 건 불가능하다. 아무튼 나는 늘 바지 주머니에 동전을 한 움큼 넣어 다닌다. 오른쪽 주머니에는 100엔짜리 동전과 500엔짜리 동전을, 왼쪽 주머니에는 50엔짜리와 10엔짜리의 동전을 넣는다. 1엔과 5엔짜리의 동전은 바지 뒷주머니에 넣지만 원칙적으로 계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양손을 좌우 주머니에 밀어넣고 오른손으로는 100엔짜리와 500엔짜리의 동전의 금액을 계산하고 동시에 왼손으로는 50엔과 10엔짜리의 동전의 금액을 계산한다. 그런 작업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처음에는 상당히 골치 아프다. 우뇌와 좌뇌가 전혀 다른 계산을 하고 마지막에 쫙 갈라진 수박을 맞대듯 그 두 계산의 결과를 합한다.
익숙해지지 않고는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정말 우뇌와 자뇌를 분리해서 사용하는지 나도 정확하게는 잘 모른다. 뇌생리학 전문가라면 다르게 표현할지도 모르겠다. 나는 뇌생리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제로 계산을 하다 보면 우뇌와 자뇌를 나눠 사용하는 듯한 기분이 든다. 계산이 끝난 후의 피로감도 일반적인 계산을 하고 난 다음의 피로감과는 매우 질이 다르다. 그래서 나는 편의상 우뇌로는 오른쪽 주머니 안에 동전을 계산하고 자뇌로는 왼쪽 주머니에 동전을 계산한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나는 나 자신이 세계의 다양한 형상과 사물의 형상, 존재를 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것은 내가 편의적인 성격의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물론 어느 정도 그런 경향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만사를 편의적으로 파악하는 편이 정통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본질의 이해에 근접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지구가 공처럼 둥그런 물체가 아니라 거대한 커피 테이블 같다고 생각한다. 일상생활 수준에서 얼마나 큰 불편이 있을까? 물론 이는 상당히 극단적인 예일 뿐 모든 것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재구성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구가 거대한 커피 테이블이라는 편의적인 생각이 지구가 구체라는 사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의 사소한 문제, 예를 들면 인력과 날짜 변동성과 적도처럼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을 말끔하게 배제해주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아주 평범하게 사는 사람에게 적도 문제와 관계할 일이 평생에 몇 번이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나는 최대한 편의적인 관점에서 만사를 바라보며 애쓴다. 세계의 존재 양식에는 실로 다양한, 더 분명하게 말하면 무한한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세계를 구성하는 개개인은 가능성을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는 응축된 가능성으로 만들어진 커피 테이블이다. 다시 원래 하던 얘기를 돌아가면 오른손과 왼손으로 전혀 다른 계산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건 절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나도 마스터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한 번 마스터하고 나면, 바꿔 말해서 한 번 요령을 터득하고 나면 그 능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자전거나 수영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연습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끊임없는 연습이 따라야 능력이 향상되고 양식이 세련되어진다. 그래서 나는 늘 주머니에 동전을 넣어 다니면서 틈만 나면 계산을 하도록 유념하고 있다. 그때 내 주머니 안에는 500엔짜리 동전 3개와 100엔짜리가 8개, 50엔짜리 동전 7개, 그리고 10엔짜리가 16개 들어있다. 합계하면 1810엔이 된다. 계산은 아주 간단히 끝났다. 이 정도는 손가락 수를 세는 것보다 간단하다. 나는 만족한 기분으로 스테인리스 벽에 기대어 정면의 문을 바라보았다. 문은 아직도 열리지 않았다. 왜 이렇게 오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지 않는지 나는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잠시 생각하고서 기계 고장설과 엘리베이터 담당 직원이 나를 깜빡 잊었다는 부지의설은 모두 일단 배제해도 상관없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기계 고장이나 담당 직원의 부주의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다. 반대로 그런 일은 현실 세계에 수시로 일어난다는 걸 나는 잘 안다.